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시대 사이비 과학을 비판한다는 이 서브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서머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그 인지도와 반향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마이클 서머는 유명한 사람이죠.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스티븐 제이 굴드 등과 함께 이 과학의 최전선에서 좀 직접 싸워온 사람이에요. 사이비 과학이라던가 창조론, 기타 각국의 미신들, 어쨌든 간에 과학으로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권 다툼이라던가 이 금권이 걸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헤치고 그 비논리성을 증명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 학문과 경험들을 집대성해서요, 1997년 이 과학주의 운동의 본거지인 이 회의주의 학회, 그 스캡틱 잡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이 발행인과 이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핑커, 매트 리들리, 다들 유명하고 출중하신 분들이죠. 이 학자들과 함께 새롭고 중요한 생각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모임인 이 엣지 재단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 마이클 서머는 회의주의를 전파하는 활발한 강연과 저술,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 활동을 벌이면서요, 이상한 것들을 믿는 심령술사, 창조론자, 그리고 사이비 역사학자, 기타 컬트 집단들을 아주 그냥 뿌리부터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며 미국 대중들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온 그는 이 과학계에 가장 앞장서 있는 전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195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요. 이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이 플러턴의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여기서 실험심리학으로 석사학위,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과학사로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의 변경지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믿는가, 다윈의 그림자 아래서,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어떤 성향의 학자인지를 좀 대충은 유추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이클 선수로 좀 활동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 마이클 서머는 이 야간에 피로에 찌든 채로 자전거를 타다가 UFO에 납치당한 듯한 경험을 느꼈다는 좀 과학사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좀 일화로 써먹고 있어요. 물론 정말로 UFO에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이 전후의 사정을 좀 조사해보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과도하게 좀 적체된 피로로 인해서 헛것을 본 것이죠. 하지만 당시만큼은 이 납치당하는 감각을 너무나도 이 생생하게 느꼈기에 그게 환각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그 인간의 좀 부정확한 감각들,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이비 과학들을 좀 논증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려는 오늘날의 이 사람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전 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신학생을 꿈꿀 정도로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 시절에 접하게 된 통계학,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전환점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실험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 과학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이클 서머는 이때부터 이 출중한 심리학자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종교나 징크스, 기타 이런저런 주제들에 대한 그의 관점에는 심리학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짙게 배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로서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 강연에도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는 좀 스타성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창간한 이 회의론자들을 위한 저널 스캡틱, 여기에 메인 에디터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회의론자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꼭 이런 회의론자들을 위한 내용이라던가 비종교적인 것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본래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원래죠. 근데 생물학이나 지질학 등에도 큰 관심과 이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들어서서는 이 미시경제학 등에도 깊이 심취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신경경제학, 신경사회학, 기타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이 신생 분과 학문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한 학자적 진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이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이 경제학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학식 깊고 대중성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료 무신론자들이나 이 강경한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유하고 부들부들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종교 문제가 있는데요. 캠페인이나 이 슬로건에 가까운 이 다른 무신론자들, 굉장히 강경하죠.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하다시피 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시종일관 좀 심리학적이고 이 학구적이면서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편이지만 너무 좀 부드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의 이 좀 공격에도 아주 젠틀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방법론적 자연주의, 좀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사람 자체가 선하다는 그런 좀 인상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례를 보면은요, 어떤 방송에서 이 창조론자들과의 좀 토론 대담 자리였는데요. 이 진화론자의 방청객들이 방송 중에 이 방청석에다가 이 반종교적인 유인물을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이거를 마이클 셔머가 보고 중지를 시키고요. 나중에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창조론자 쪽에 이 패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 마이클 셔머에게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사고관, 가치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차지하고 인간적인 면에 좀 감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란 다 외롭지 않습니까? 나름.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 분쟁의 상당 부분은 좀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논증적이면서 학자적인 지식도 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적들이 아주 들끓죠. 그 이유가 아마도 그의 거친 성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득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듯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죠. 마이클 셔머가 참여한 어떤 좀 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 과학 종교 논쟁이라는 좀 그런 연구였는데 여기서 반종교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격렬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셔머가 말하기를 무언가에 반대하는 운동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문적 내용을 떠나서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름 부드럽다고 알려진 이 마이클 셔머도요. 이 유사과학에는 아주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가짜 사이비 과학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논증하기 어려운 이 비과학적인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거나 이 귀에 들리면은요. 이 리처드 도킨스나 이런 파이터급의 동료 회의론자들을 총동원해서 현장에 직접 차를 타고 가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나치들의 이 홀로코스트 부정론, 이미 몇 년째 수차례 싸우고 있고요. 기후변화 부정론 관련 이런 쓰레기 같은 과학에도 아주 유명한 비판 논객으로 활동 중입니다. 셔머가 이와 같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데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인간의 이성과 이 합리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리 많이 좀 기대하지 않는 이 심리학이 백그라운드라는 좀 특성, 그리고 한때 이 자신부터가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고 동시에 독실한 종교인이기도 했기에 그러한 경험과 현재의 이 과학 이론들을 잘 접목시킨 이런 완성형의 셔머가 음모론자들 그리고 이 이상한 종교인들을 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그만의 강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이비, 이 사기성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냉철함은 가지고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는 그 특유의 강성함으로 많은 존경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반면에 마이클 셔먼은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역시 사람은 부들부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자, 저자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스케틱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사 과학을 깨트리는 과정, 그리고 그 학문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좀 프로세스들이 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고 그 학문적 성취도도 좀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한국판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례도 많고 그 방법론적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에서 배울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도 좋지만 거기에 과정 자체가 사실 공부의 연속인데 이상하게 잘 좀 손이 안 가고 재미가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책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놓고 이 책을 읽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읽을 때마다 텀이 너무 길어서 다시 앞부분을 좀 뒤집어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더욱 재미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큰 줄기로 해서 약간의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족은 다 빼고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에 관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콜드 리딩, 한국식으로는 이제 관상인데요. 이 콜드 리딩은 간단히 말해서 미리 주어진 정보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화술을 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심리적인 트릭을 구사해서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좀 매료시킨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런 방법이죠. 이 관상이나 사주, 기타 역술 등의 장소에서 보면은 이 심리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표정이나 반응 등으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전문적으로는 경찰 등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상대의 신체적 반응을 보고 마음을 읽는 것을 영미권에서는 콜드 리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뒷조사는 핫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마술사들의 기법이죠. 이 마술의 멘탈 매직 계열에서 보면은 이 사용하는 독심술을 마인드 리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바로 이 콜드 리딩과 핫 리딩이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모아보고 나머지는 찍는 거죠.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자주 하고 연습하면 기량이 느는 것이 사실이기에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별, 나이, 시간과 장소, 옷차림과 머리 모양, 종교, 교육 수준,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에 어떤 전문 용어나 특정 분야에서 쓰는 영어 단어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특정 전공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섞여 나오는 등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몸짓,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습관,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 잘못 생각하고 이를 수정해서 움직이는 이 오류 개선, 표정과 얼굴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보면은 구강 운동이 있죠. 이것도 좀 선입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감과 성조, 전체적인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파악을 해보면은요.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처음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그 B2B 영업을 할 때 이 기법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받고 눈동자가 오른쪽을 향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꾸며내거나 상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기억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눈을 움직이면 꾸며내는 거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진실을 찾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생각보다 성공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써먹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나 대답이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지나치게 빠르면 미리 생각해둔 대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것과 이 손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면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손으로 과장된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언어와 비언어의 이 불일치를 보인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흔히 사람들은 콜드 리딩이라고 하면은 뭐 사이비 종교나 심령술 아니면은 뭐 좀 사기꾼, 소위 말하는 이제 말빨이 좋은 사람들, 이런 쇼맨십 기술 같은 거를 좀 상상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 점쟁이나 매지션들, 그리고 직업상 필요로 해서 콜드 리딩을 마스터하는 사람들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람들, 뭐 각종 영업사원들이라던가 비즈니스맨, 정신과 의사, 정치가, 뭐 하여튼 매우 다양한 직업과 분야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콜드 리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은요, 서틀 네거티브, 서틀 퀘스천, 뭐 서틀 프레딕션, 이런 서틀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서틀, 의식이 미처 손쓸 틈도 없도록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 즉 지나치게 미묘해서 자연스럽게 지나쳐버리는 상태를 이 서틀, 정확히는 서틀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좀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콜드 리딩의 달인들은 이 서틀티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리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을 봐온 직업을 가져왔고 그 경험치가 나름 좀 쌓였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관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 자신도요.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이 타인의 눈치를 자주 살피는 인생을 오래 살면은요, 그 조급함과 비굴함이 얼굴 그리고 태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약간의 어려움이 닥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스스로의 이익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요, 인상은 바로 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판단 기준이 있겠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놈은 정말 악당.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인상이 주는 느낌, 어떻습니까? 꽤 믿을만하지 않나요? 심령술과 이런 이런 무속신앙을 믿지 마시고요. 지금껏 오래도록 갈고 닦아온 스스로의 직관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실 지금까지 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좀 더 믿어보고 신뢰도를 높여도 괜찮다는 생각,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합니다. 이상이 관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유사과학의 한 종류인 바이오리듬,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였던가요? 그때부터 한창 인기를 끌다가요. 거의 2000년대까지 왔던 것 같은데, 뭐 인간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가지로 좀 갈래쳐서 학문적 범위로 끌어올려 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 유래는 이 20세기 초에 독일의 의사였던 비렐름 프리츠가 환자의 병력 기록 카드를 조사하다가 여러 증세들이 규칙적인 주기로 나타난다. 이 결과도 아니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가정을 기초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남자와 여자는 이제 각각 어떤 인자를 통해서 신체 활동이 결정되며 이 인자는 어떤 특정한 그 날짜의 주기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 발표한 부분이 바로 바이오리듬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근거는 없고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바이오리듬이 다 똑같은가요? 분명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라도 쌍둥이라도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기분도 다를 텐데 이걸 바이오리듬이라는 이 단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정리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실제 리듬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의 바이오리듬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그보다 이 리듬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입증 자료라고 보여주는 것도 이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좀 일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거의 일기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이 심지어는 바이오리듬 분석에는
숫자와 관련된 신비주의까지 나오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28일의 감성주기, 인간의 그 여성들의 생리주기와 좀 유사하죠?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당장 써먹을 수 있게끔 좀 붙여보긴 했는데, 사실 이 생리주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규칙적이기만 하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기가 32일이다, 33일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났다고 생리 주기가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근거가 빈약한 좀 내용인들인데요. 일종의 사주팔자가 과학적으로 도식화된 형태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오늘의 운세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90년대에는 PC통신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런 곳에서 이름과 생일, 혈액형을 입력하면 바이오리듬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들어서는 이 혈액형 성격설에 밀려버렸죠. 물론 이 혈액형도 사이비 과학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때는 이게 널리 퍼져서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바이오리듬을 보고 출장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을 보면은요, 일부 국산 휴대폰에는 생년월일을 입력해 놓으면 바이오리듬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했죠. TV 매체들을 통해서는요, 이러한 바이오리듬, 이 신체 리듬과 컨디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스펀지 방송에서도 좀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빙 사례들이 있는데요. 결국 컨디션이 좋고 나쁜 것은 이 과학이 아니라 이 사람 또는 선수의 체력과 의지력 문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결론은 이 골상학 같은 것과 더불어서 믿으면 안 되는 아주 전형적인 유사과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혈액형 성격설에 비하면은 왠지 좀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요소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봐줄만은 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신빙성에 있어서는 이 혈액형 성격설이나 바이오리듬이나 거기서 거기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게르마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명하죠? 각종 팔찌나 이런 걸로 아직도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유사과학입니다. 이 게르마늄, 정확히는 저마늄인데요. 이 반도체의 역사에 이 초창기 때 나온, 그러니까 유력한 이 반도체 소재로 좀 쓰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마늄은 이 실리콘보다 용해점이 낮기 때문에 가공을 하거나 이 순수한 단결정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트랜지스터 등의 이 반도체를 주로 이 저마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니에서 만든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도 이 저마늄이 쓰였고요. 학명을 부르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냥 우리 귀에 익은 게르마늄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게르마늄은 이 고온에서는 반도체 기능을 잃는 좀 성질이 있어서 아주 대출력의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실리콘 규소가 이 소자의 그 온도 지속성에서 이 게르마늄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에 현재는 규소가 이 전자기기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르마늄을 밀어내 버린 겁니다. 이 실리콘은 용해점이 높아서 이 가공하고 만들기는 어렵지만 고온에서도 잘 동작하기 때문에 대출력을 낼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이 게르마늄계 다이오드 등의 이 좀 낮은 반도체, 이 접점의 순방향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 순방향시 소모되는 이 전력량이 낮죠. 그래서 효율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이 소출력, 그러니까 신호용 트랜지스터 쪽에 이 게르마늄이 싸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대출력의 파워가 필요한 쪽은 주로 생산비가 비싼 이 실리콘, 이 트랜지스터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리콘이 대세가 됐고요. 이 게르마늄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전혀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니고요. 로우 퀄리티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좀 단순한 제품들에는 이 게르마늄을 원료로 해서 쓰이는 제품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광석 라디오,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르마늄에서요, 1964년 항균 작용과 항종양 작용이 있다는 것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화합물 그 자체의 양리 작용이 좀 주목을 받아서요, 게르마늄은 이 건강식품의 성분이나 이 건강용품으로서 좀 많이 쓰였죠. 이 게르마늄은 이 마늘이나 이 고려인삼 같은 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라면 어쩌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 유기게르마늄 제제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신부전, 간 기능 저하, 기타 각종 부작용이 아주 굉장히 많이 좀 보고가 됐고요. 뭔가 어쨌든 뭐든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이 시중에 게르마늄 칩을 박은 팔찌, 목걸이 이런 장신구를 팔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 이런 상품 행위, 이는 형태와 모양, 품질을 불문하고요. 모두 100% 사기입니다. 이전에 저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 전략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일본에서 유입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가격대가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 그러면 이제 게르마늄은 이제 진짜 게르마늄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검증이 안 됐다. 이 내용이 팩트입니다. 그 어떤 효과도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케팅에는 항상 특정인의 경험담만을 올려놓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졌다, 맥박이 고르게 뛴다, 이 팔찌를 착용하니 피로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찌를 착용했더니 암이 나았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이겠죠. 어떠한 과학적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고요. 이 말대로 만약에 게르마늄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 전국의 병실과 요양원들의 이 바닥과 벽은 전부 게르마늄으로 도배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업체는 이 국제학술지에 그 효능을 검증했다면서 과학적 규명 없이 이 특정 제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했다가 좀 식약청의 제재를 받은 것도 기억이 나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정부나 이 공권력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오랜 시간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일종의 좀 이 게르마늄 시장까지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이를 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속하거나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들이 더욱 좀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조금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은 게르마늄 팔찌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악습 중 하나인데요. 한국의 유사과학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 안전 불감증,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한번 했었던 음이온이 있죠. 결국 라돈 침대 같은 이 방사능 문제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그때서야 이 정부가 황급히 이것들의 수거를 명령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좀 난리를 좀 쳤었는데요. 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일반 대중들이나 시민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거구나 하고 이를 더 맹신해버리는 이 악순환, 이게 이어지는 듯도 합니다. 이 건강용 게르마늄 제품 문제, 이와 마찬가지 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게르마늄이라고 쓰여져 있는 물건 절대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 피라미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파워. 이 20세기 초반에 이 서구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유사 과학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처음 주창이 됐습니다. 이 특정 이 무선 기술자가 자신이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이 과학적으로 이 피라미드 파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주장한 데서 그 시초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서요. 정북방을 바라보게 하면 그 내부의 특정 위치에 에너지, 혹은 기, 이런 게 하여튼 피라미드 파워가 모여서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기본 권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안에서 죽은 이 길 고양이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부패하지 않고 수분만 빠져나가서 마치 이집트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한 내용이 좀 시초예요. 이 사람이 이걸 신기하게 여겨서 조그만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 봤더니 부패 억제, 탈수, 그리고 이제 각종 식물의 성장을 촉진, 그리고 힐링,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피라미드 형태가 에너지를 모아주기 때문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왕의 시체를 보존할 무덤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계속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 정북방을 맞춰 놓으면 그 내부 중심의 바닥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피라미드 효과가 발생, 거기에 물건이나 생물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효과를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음식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물은 깨끗하고 맛있어지고 우유는 부패하지 않고 치즈가 되거나 커피나 술, 기타 담배도 맛이 더 좋아지고 식물은 빨리 자라고 동물은 건강해지고 사람은 두뇌 활동이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능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이거 우리 집 짓고 삽니까? 다 피라미드 안에서 살지. 이 서구에서 열풍을 일으킨 뒤에 이 훗날 일본에서도 유명해졌고요. 그 뒤에 한국에서도 좀 뭐 단기간이지만 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피라미드 파워를 믿는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믿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파워를 주창하면서 피라미드 형태의 온갖 물건들을 판매하는 이 악덕 상술로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그만 피라미드 형태의 보관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커다란 피라미드 형태의 텐트까지 온갖 물건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재밌어요. 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면도날 보관 장치인데요. 피라미드 파워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면도날은 그냥 두면 당연히 녹슬어서 날이 무뎌지게 되는데 이 피라미드 형태의 물건 안에 넣어두면 피라미드 파워를 받아 날이 예리함을 유지하면 물론 이미 한번 무뎌진 것도 다시 예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동유럽, 체코 같은 나라에서는 이 쿠프 피라미드형 면도날 재생기란 이름으로 특허까지 받은 정식 상품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에 에너지가 모이는 것 자체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면도날 같은 거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사면 싸잖아요? 예, 뭐 한 1, 2만 원에 수십 개 따라옵니다. 아주 뭐 유명 메이커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의 아주 혁신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제품이 싸졌어요. 그래서 굳이 값비싼 피라미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일반 제품을 사는 게 더 싼데 뭐 그거는 이제 효용성의 문제고 이론으로 봐도 이 내용들은 상당히 엉터리다 라는 내용이 좀 대부분입니다. 뭐 왜 말이 안 되는지 간단한 실험으로 반박이 가능한데요. 뭐 종이나 철사, 뭐 아무 제품이나 해서 적당한 크기의 피라미드 모형 하나 만들고 정북면을 바라보게 만든 뒤에 조그만 음식 조각을 하나는 피라미드 안에 하나는 바깥에 놓고 며칠만 더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썩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환경, 그리고 누가 실험을 하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죠. 뭐 꽤나 정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각국의 방송국에서 이게 허구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글이나 이 유튜브에 이 피라미드 파워라고 치면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초에 이게 유명해진 게 이 피라미드 자체가 그 당시 기술로는 짓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즉 외계인이라던가 기타 이 사람의 이 정신 세계와는 훨씬 좀 결이 다른 이 고차원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과 좀 맞물렸기 때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즉 피라미드는 평범한 사람이 짓는 게 불가능하니까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개입했다. 아니면 지금은 실전된 어떤 미지의 방법을 써서 지은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 듯합니다. 초기에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이런 유사과학이 많이 퍼졌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좀 금품이라든가 이 금전을 갈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력이 좀 뭐 작게라도 미세하게라도 존재했으면 모를까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에 이 열풍은 곧 사그라들었고요. 또한 피라미드가 더 이상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도 좀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피라미드의 미스터리, 피라미드 파워 뭐 이런 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효과를 주장하면서 각종 피라미드 형태의 물건을 파는 곳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에도 있어요. 악덕 성술일 뿐이고요. 애초부터 이 정말 피라미드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네 회사의 상품을 사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상술이자 사기라는 이런 내용,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이 피라미드 파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다음으로는 이 UFO, 미확인 비행물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별 가능 비행물체의 반대말이죠. 이 날아다니는 무언가의 정체가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 문자 그대로 미확인 항공기 또는 이 적국의 정찰기나 무인기 아니면 길 잃고 날아가는 뭐 드론 그리고 뭐 행사장에서 바람에 날려간 풍선 뭐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UFO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물체를 오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방금 말한 새떼라던가 유성, 이 비행기 불빛 아니면은 조명등,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기의 종류들, 인공위성, 기상 관측 기구도 있을 거고요. 구름이나 풍선, 아니면은 좀 자기가 사진을 찍는데 자기 기자재가 사진이 좀 애매하게 찍혀서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UFO로 오해하는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심지어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이 불타는 광경이 UFO로 오인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 세기 말 좀 멸세론적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유행했던 20세기 후반, 인기 좋은 미스터리 소재였고요. 여기에 관련된 제보나 사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기타 자동차 블랙박스, 아니면 각종 이벤트나 사건 사고 영상, 이런 게 매우 흔해졌음에도 정작 UFO 제보의 이 결정적인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찍혔던 UFO 영상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UFO를 가지고 가장 활발히 사용했던 곳, 바로 정치적,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황제의 권위,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서 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유혹하고 핍박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에 연관된 종교의 마녀사냥 종교재판 희생자들도 역사를 통틀어서 넘쳐났습니다. UFO는 실제 존재 유무는 차지하고라도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에 의해서 UFO는 그 신비함을 더한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이야 각종 군사용, 상업용, 민간용 드론도 많이 개발되었고요. 일반 비행체 자체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신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비행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이 UFO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그재그 비행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UFO가 이 옆으로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형식인데요. 예전에 남극, 그리고 남미, 유럽, 동시에 목격된 대규모의 UFO 군단에서 이런 행동 특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렌즈 모양의 물체가 고속으로 지그재그 비행을 하다가 한순간 공중에 못 박힌 듯이 정지한 경우가 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건 때문에 굉장히 한때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비행. 보통 이제 하강하던 UFO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방식은 이 접시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내려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고, 이 중력에 대해서도 저항이 매우 적은 비행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테크놀로지라고 일단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UFO의 증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직각회전. 이 빠르게 날아가다가 그냥 직각으로 방향을 탁 트는 건데요. 이 물리법칙 중에 이 관성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미국 공군의 이 프로젝트 블루북, 여기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 중에 방향을 바꾸려면 물체에 대항하는 구심력을 이끌어내서 두 힘이 평형을 이끌어내는 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간에 원형의 커브를 좀 그리는 것은 맞는데, 이 경우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상 우리네 이 3차원 세계에서 이런 직각 운동을 하려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각회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각회전과 마찬가지로 이 비행 중에 이 순식간에 이 날아왔던 쪽으로 급커브를 트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굳이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일반적인 물리 법칙만 좀 이해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일반 항공기가 이런 걸 시도했다면 이 조종사와 내부 기기들은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그냥 난리가 났겠죠? 예, 폭발될 겁니다. 그리고 기계 프레임이 아마도 이 급격한 방향 전환에 대한 엄청난 관성을 버티지 못하고 다 아마 부셔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리 법칙에 위배되면서 동시에
현대의 이 지구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뭐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UFO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짜, 허위, 사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넓은 우주에 지구인만이 인격체, 지성체라는 것만큼 오만한 생각도 없을 것이다. 스캡틱이 UFO에 내린 정의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우생학이 있습니다.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뭐 믿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기술이나 과학의 미비한 발달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학문으로 대접받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좀 이념에 가깝죠. 인간 또는 이 사회적 개입에 의해서 사람의 이 유전 형질을 개량하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의 목적은 아주 우수한 그리고 뭐 건전하고 건강한 이런 소질을 가진 좀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등한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화 제한, 인종 개량, 유전자 조작 등의 방법을 썼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이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20세기에 와서 나오긴 했지만요. 그 개념 자체는 이미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장애인과 기형아의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영아 살해. 이런 그 우생학적인 이론의 폐해로 인해서 사실상 인류는 수많은 과오와 이 고난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특정 인종은 열등하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특정 인종의 차이를 그들이 열등하다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뭐 순환 문법이라던가 이 본말 전도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통 이 우열과 관계없는 문제를 우열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 문제의 시발점인데요. 우생학이 발생한 이 유럽의 백인 문화권에선 흑인을 상당히 천시하고 이 우생학 역시 흑인을 배제하려 한 것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색을 뭐 예로 보면은요, 사실상 해당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죠. 이 흑색 피부는 인간이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강한 햇빛, 그리고 자외선에 더 뛰어난 저항성을 가집니다. 이 멜라닌 효소죠. 하지만 자외선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비타민 D 합성에 불리해서 뭐 이런 쪽으로 몸이 개량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그 불리하다고 흑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도태되어야 한다거나 이 적도 지방으로 강제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과거를 보면은요, 우생학에선 건장하고 큰 체구를 선호했습니다. 이 건장하고 큰 체구, 기싸움에서 유리하죠. 필요시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열량이 많고 그만큼 번식력도 떨어지므로 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이 작은 체구보다 이 개체로서나 종으로서 생존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량 멸종 사태에서 이 공룡이나 매머드처럼 거대한 생물들이 가장 먼저 멸종하고 곤충이나 설치류처럼 체구가 작은 생물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뭐 발칸반도라던가 이런 쪽을 제외하면은 대개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경향이 많습니다. 산소가 척박한 환경에서 체구가 크면 폐활량에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베르그만 법칙이 있죠. 이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열 발산을 위해 키는 크지만 체격은 왜소하고 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국같이 여름이 더운 지역이라면 이 날씬한 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지만요. 알래스카 같이 좀 위도가 높고 이 여름이 매우 시원하면서 겨울이 아주 추운 지역이라면 약간 살집이 있는 것이 생존에 더욱 유리합니다. 물론 정도를 넘는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나 시대상을 막론하고 뭐 명백하게 질병으로 인식되겠죠. 선천적 유전적 원인으로 고도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본인이 뿌린 씨앗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으로가 아닌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유전자가 좀 있을 뿐인데요. 진화라는 것은 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은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종이나 같은 민족이라도 이 신체, 정신적,
그리고 지적 장애인, 뭐 기타 어딘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려고 했던 정책들. 우생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됐던 게 바로 홀로코스트의 나치였죠. 근데 이제 그 독일도 악명이 높지만 그 나치와 싸웠다는 미국이나 영국, 이 프랑스에서조차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같은 이런 좀 정신적인 장애인들이란 이유 하나로 공공연하게 불임, 거세 수술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이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무려 50년간 시행되었던 단종법,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요. 우생학을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절이 있겠습니다. 서양은 우생학을 근거로 유색인종, 뭐 특히 흑인과 동양인, 아주 열등하고 이 진화가 덜 된 종족으로 여겨서요. 차별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한 골상학, 유사과학인데요. 장애인이나 좀 집안이 매우 경제적으로 가난한 소위 흑수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정당화하는 좀 원리, 좀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엄밀히 말해서 이 유전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한다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전병의 영역까지 좀 확대해서 들어간다면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도 뭐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실제로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장애 유발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이런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사망하면서 해당 유전자의 비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뭐 말라리아 발생지에서 겸상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비율이 높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불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이 겸상적혈구 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그 결과 이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이제 그런 기전 효과를 뭐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이 유전병 유전자의 빈도가 아프리카의 이 적혈구 유전자와는 달리 보통은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열성 유전병의 유전자는 대부분이 이 정상과 이형 접합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병자에 대한 단종법을 시행해도 발병 빈도가 거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형 접합자까지 선별해서 단종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돌연변이 발생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빈도로 유전병 유전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 분명하죠. 우성 유전병의 경우에는 단종법으로 발병 빈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열성 유전병보다 큰 건 맞지만 뭐 기껏해야 원래 발병률의 뭐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로 만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은 사실 이 종 자체의 생존력의 근본이기도 한데요. 즉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남기기 위해 보존한다는 쪽으로는 뜻이 맞지만 실상 언제나 좋거나 언제나 나쁜 유전자란 없으니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다윈의 자연선택론에 따르면요. 아무리 진화된 유전 형질이라도 환경의 변화에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본 이론이죠. 이와 같이 실제로 형질의 유전에는 대단히 복잡한 변수가 작용을 하니까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나온 형질만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비과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뭐 이 내용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부분들의 좀 이상한 점, 사이비 과학의 좀 폐해, 안 좋은 점을 그 타겟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기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뭐 그중에 좀 굵직하거나 이 책에 좀 상세하게 내용이 나온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니까 대강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편은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항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종교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도 사실상 종교에 관한 가장 비판적인 그런 부분을 좀 세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유사 과학들을 좀 길게 그리고 함께 설명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언제나 말하는 것이 좀 손해인 이 종교에 대한 문제,
하지만 뭐 이 방송이 공중파도 아니고요. 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해보는 거니까 한번 2편에서 제 방식대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이 마이클 셔머의 작품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사이비 과학을 비판한다는 슬로건인데요. 뉴에이지 과학, 지적 설계론, 미신과 심령술, 기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기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밝히는 그런 스캡틱 활동의 일환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인과관계를 찾도록 지난 우리 인간에 대해 과학적 사고방식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제이 골드 등과 함께 과학의 최전선에서 이 사이비 과학, 창조론, 그리고 미신 등에 맞서서 싸워온 이 마이클 셔머, 과학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이 사고의 오류들 잘 밝히고 있고요. 과학과 이성,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류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중들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온 이 마이클 셔머의 대표작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이 과학, 이 최선의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편의 이야기들에 이어서 2편에 살펴볼 내용은 이 종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마이클 셔머, 리처드 도킨스 전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학자들입니다. 부정적 정도가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가히 전쟁을 불사하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셔머도 뭐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좀 부드럽고 유화적이어서 그렇지 그 가치와 이론들을 혁파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론이라든가 종교의 허구성을 파헤치는데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리처드 도킨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뭐 인터넷 구글링 하다 보면은 이런 창조론 측과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측의 이런 여러 가지 이론 대결들, 이 지적인 그 싸움들의 이 과정을 보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각자의 내용들이 그 당대 최고의 석학들,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최고의 과학자들 또는 종교인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과 그 증거, 논증들을 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제 나름의 좀 논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좀 말빨,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스킬을 기르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나름 좀 꿀잼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은 차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한 좀 반박 이론도 좀 만들어 보고 좀 공부할 거리가 많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좀 심각하게, 여기 또 밥벌이가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과한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문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것만큼 좋은 공부의 대상, 이 토론의 장이 되는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전제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말 심한 것인가? 뭐 옛날 뭐 십자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총동원한다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죠? 뭐 지금도 좀 뭐 없잖아 있고요. 개개인의 일부긴 하지만 이 목회자들의 일탈성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던가 뭐 힌두 이런 쪽의 내용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문명화된 일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죠. 보통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하면은 여성 살해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에 관계되면 뭐 남자들한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이 기사가 난 건데, 이 1994년에 이 키파야라는 16세 요르단 소녀, 집안에서 자신의 친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부모가 서둘러서 이 키파야라는 소녀를 나이 많은 이 주변의 남자와 혼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키파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정말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곧이어서 아주 늙고 추한 이웃의 남자와 좀 서둘러서 급하게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좀 닥친 겁니다. 16세 소녀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좀 가족 몰래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창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가족들이 이 소녀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당시 요르단 법정에서는 그러나 이 살해자 가족들에게 아주 경미한 처벌만을 하였고, 이를 지켜본 이 요르단의 이 메이저 신문의 기자가 그 이전에 15년간 자행된 명예살인의 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조사하고 원인을 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요르단 여성들이 혼외 임신을 하였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의 옆에 있기보다는 일부러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부모가 사는 집보다 감옥이 오히려 더욱 안전한 보호 장소가 된 것이죠. 이 감옥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하다니 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혹자는 이 명예살인 제도가 이슬람의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된,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좀 관례화된 내용이다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주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이 종교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의 교리라고 가르치면은 그날로 끝나는 거일 텐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교육을 덜 받은 무슬림들일수록 명예살인을 더 많이 저질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으면은 지배하기가 더 쉽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에 연관돼서 명예살인도 그냥 방관하는 것이죠. 1999년 이 명예살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요르단의 경우 이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요. 아주 오랜 세월이 좀 지나서 법 개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하원은 이 법의 개정을 반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거예요. 명예는 아랍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이민 가야죠. 더구나 많은 아랍인들이 이 기자의 명예살인 취재가 아랍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녀를 살해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요르단뿐만이 아니죠.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지에서도 이 명예살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요즘 조금 뭐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이 신문지상을 뒤덮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근본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의 여성을 함부로 살해하고 나서 그것이 명예살인이었다고 핑계를 대는 폐해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의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명예살인을 보면서 이 요르단 여대생들에게 이런 명예살인이 두렵지 않느냐고 좀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두렵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 주변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한국에까지 와서 뭐 그들의 이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는 나름 진취적인 사람들일 거고요.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층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들, 이 무슬림권의 남자들이 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들어보면은요,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한국의 여성들이 이제 뭐 좀 국제화 시대가 됐으니까 이 무슬림 남성들을 좀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연애는 뭐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단계에 이르면은요, 반드시 그 나라의 이러한 것들을 잘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 무슬림 이슬람권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슬람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룰과 율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럼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여성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무슬림 남자와 혼인한 한국인 여성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이슬람 율법과 이 무슬림 개인의 법적 지위를 잘 알고 있을 것인가? 이 이슬람 율법에서 이혼이나 상속, 자녀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명예살인이 무엇인가?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보통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면은 인도 힌두교도 특유의 이 신분제를 지칭하는데요. 인도 사람이라도 뭐 각각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기독교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를 좀 거부하는 편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는 와르나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색깔, 정확히는 피부의 색깔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자체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도 좀 느낌이 와요. 이 사실 인도 전체를 보면은 카스트라는 것 자체가 신분제는 아니고요. 뭐 예전 한국에서 뭐 성씨, 뭐 문중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동 김씨, 뭐 경주 이씨 뭐 이런 내용이죠. 인도 사람들이 이 각자 속해 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족보 비슷한 카스트에 저마다 속해 있는데요. 우리는 좀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 인도 사람들은 좀 이름, 그러니까 성명만 봐도 어느 카스트인지를 대강 구별이 가능하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를 분류해서 상류층에 속한 이 카스트 족벌과 하류층에 속한 카스트 족벌 등으로 이 등급화 시켜놓은 것, 이것이 바로 바르나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좀 교과서 교육의 폐해죠. 브라만, 수드라 뭐 이런 종류의 카스트 계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인도에 가면은 이 카스트는 각 개개인이 속한 족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카스트 족벌들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와 수드라, 불가촉 천민 등등으로 구분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바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회적 계급이라면 상하위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태어날 때부터의 핏줄이라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카스트들끼리는 서로 좀 연합하고 합체해서 구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놨다는 말도 좀 들려요. 그리고 피부색도 어느 정도 따지는 듯한데요. 사실 뭐 외모만 봐도 대충의 카스트를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키가 더 크고 피부가 더 하얗고 이목구비가 서양인이나 아니면 좀 이란인 쪽에 가까운 좀 아리아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브라만과 크셔트리아의 이 카스트가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뭐 수드라 이쪽은 좀 비교적 키가 작고 피부색이 검고 또는 갈색이거나 그리고 이목구비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들은 금방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역사가 오래되니까 상대적으로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좀 뒤집어서 왕조를 세웠던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 피부색 이꼬르 카스트라는 개념에서 점차로 계급은 카스트 이렇게 약간 좀 변화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의 근간인 이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 개념은 현대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이 중간 과정의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근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굳이 좋은 제도도 아닌 것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좀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정도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 누구나 카스트 중에 어느 하나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대대로 이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이 카스트 제도의 이 터부에 따르면 이 바다를 한 번이라도 건너거나 높은 계급의 여인이 평민 이하 남성과 사귀거나 혼인을 하면은 그 전 계급과 상관없이 카스트 계급에서 축출되고 불가촉 천민으로 떨어집니다. 이 반면에 높은 계급의 남자가 수드라 등의 이 낮은 계급의 이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데요. 호녀라는 역시 이 낮은 계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이교도는 물론이고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힌두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대부분 수드라에 속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인도인으로 귀화해도 수드라 카스트로 간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외국인으로서의 평소의 대접은 이 크샤트리아 수준 이상의 좀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국이라든가 뭐 기타 좀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온 왠지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많이 쓸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은 뭐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이상 행세도 할 수 있겠죠. 이는 주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외부 세력의 침입과 정복을 당해왔던 그런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현실적인 이유로 외국인 이코르 돈, 그러니까 캐시죠. 이걸 보고 잘해준다는 좀 의미도 있는데요. 비교적 돈 걱정 없는 이 부유한 상위 카스트 사람들은 외국인을 또 이렇게 또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인도에 다녀온 여행객들이 인도에 길게 있어봐야 몇 개월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가 뭐 세상의 모든 뭐 고민을 타파해주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고 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저는 사실 이런 말에 좀 거의 좀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인도에서 수십 년을 살다 온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준 그런 끔찍한 내용들의 말과 잠시 다녀온 여행객들은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살다 온 사람들과 외국인 신분으로서 거쳐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대접이 다를 테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무섭고 음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업무상 좀 여러 가지 인도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의 IT 개발자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머리 하나, 실력 하나 믿고 자신의 그 태어날 때부터의 그 안 좋은 신분을 이겨낸 사람들인데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그 흥분된 모습,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저주하는 그 모습들을 아직 저는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모든 것이 이 힌두교도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 종교가 이 힌두교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좀 광대하고 깊기 때문에 대부분의 폐해가 여기서 기인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뭐 내층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안 쓰고 이제는 좀 각자가 취하는 직업, 이 직업군으로 좀 신분을 나눈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의 헌법으로는 이 카스 제도를 부정하고 점차로 척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요. 좀 인도에도 여러 가지 좀 주가 있잖아요. 미국처럼. 이렇게 좀 경제적 환경이 떨어지고 좀 일부의 귀족 계층이 세력을 잡고 있는 좀 변방의 주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아예 주 정부 신분증에 카스트를 기입해서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주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인도 좀 세력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이슬람교, 뭐 이슬람권의 문화, 그리고 힌두, 인도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종교와 관계된 그리고 해당 나라에서 또는 해당 문화권에서 가장 안 좋은 요소만을 뽑아서 이야기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들의 삶을 깊고 아주 가혹하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인데 몇천 년 이상 변하지 않고 계속 대대손손 내려져온 아주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종교일 수 있겠는가? 이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이 책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에 이러한 내용이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기독교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스케프틱 책을 본다거나 다른 뭐 논문, 이론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리처드 도킨스라던가 마이클 셔먼은 서구권 문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영국, 미국 여기에 베이스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문적으로는 뭐 접해보고 간간히 연구차 이제 들르기는 했어도 해당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세상을 보면은 더욱더 가혹하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기독교보다 더 안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분명히 더 이상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독교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명예살인으로 제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 좋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 다른 종교도 비교해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록 이 기독교 교인은 아니지만 좀 너무 좀 공격을 당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기독교에 대한 디펜스를 살짝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요소도 분명 있긴 한데요. 이 기독교 자체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모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이 선한 역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종교가 기독교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최악의 인간에게도 이 기독교 종교인은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에는 개개의 차이가 있다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신도를 빼앗길까 싶어서 오프라인 기도회를 유지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목사는 이단, 사탄이라는 좀 이렇게 좀 매도까지 하는 상황을 볼 때는 이 종교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보통 일부의 폐단이라고 좀 방어를 하지만요. 그 일부가 왜 이리 많죠? 수시로 헌혈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난하고 아픈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이 사고로 가시는 마지막 길에 다른 환자를 위한 장기이식의 결정까지 한 그분들, 가히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우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저 자신은 무신론자이지만 이 정도라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봤습니다. 저 역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선행, 개개인의 이런 활동이 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 대전제를 과연 좀 정의할 수 있는가? 저는 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우주인이 있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넓으니까요. 과연 이 지구의 신 야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우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마존이나 아직도 미개척지인 이 아프리카 토속 원주민들 중에는 기독교의 신 야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최대 문제점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능력,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의 말살, 인간을 오늘날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그 근원적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좀 폐단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흔히 엄친아라고 불리우는 매우 잘난 좀 친구입니다. 상당히 컴플렉스를 느낄 정도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을 하고요. 지금은 좀 박사를 따고 이제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잘생겼고요. 아주 그냥 운동도 많이 해서 훤칠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열심히 다녔고요. 대학생 때는 더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이후부터는 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지역교회 같은 데서는 어른 예배 찬양 인도, 중고등부 교사, 유치부는 부장 활동도 했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가끔 이 중고등부의 설교도 할 정도입니다. 워낙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기독교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발전이 없을까? 왜 내 삶의 문제와 고민을 덜어주지 않을까? 왜 설교는 내적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애매모호한 기치를 내세워서 무조건 따라가라고만 말하는 것인가?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지갑과 통장 안에 들어있는 두둑한 현금으로부터 안위를 찾는 것인가? 거기에다 좀 묘한 기독교적 고상함, 그런 품이 실제로는 없지만 그런 것에 뒤에 숨어서 사회적인 출세, 경제적인 안정, 유희,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좀 안 좋은 감정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워낙 똑똑하고 좀 현명한 사람이니까요.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각종 기독교 아카데미를 찾아가서 강의도 들어봤고 칼뱅의 기독교 강요도 틈틈이 읽어봤으며 기독교계의 유명한 지성이죠. C.S. 루이스. 그 사람의 책도 전부 다 사서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훌륭한 기독교인 분들의 치밀한 논증도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들어봤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어디에도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가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적 고민을 했었던가.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잡히나 안 잡히나가 이 초유의 관심사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그지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연 이 종교적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진실을 따라서 평생을 바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고요. 최근의 모습을 봐도 자신이 생각한 바, 정한 인생의 목표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정말 좀 의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기를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기독교가 답할 수 없는 이 모순투성이의 사회 현상이 너무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모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도 해석 방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상황에 따른 기독교적 해석 방법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다고 좀 토로하는데요. 그러나 뭐 사실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제도적, 교리적 장치들이 다 있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가장 그럴싸한 교리적 장치가 있는 종교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이 친구의 표현을 빌자면 뭐 혼이 담겨 있는 거짓말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오르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주식이 내리면 우려감 때문에 내렸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이죠. 물론 근거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 자기 위로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자기 위로가 될 수도 없고 이 절대적 종교의 진리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적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좀 크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실제로 홀로코스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기독교적 해석에는 보통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종교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홀로코스트에는 해피엔딩이 없었어요. 역대적 끔찍한 결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이 내린 시련이다. 저는 진심으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잔인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인가? 전지전능한 기독교의 신은 왜 아직도 이슬람교를 없애지 못했는 것인가? 평생을 신을 위해 목회하고 봉사한 이 목사와 교인들이 병과 사고로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신에게 용서를 빌고 구원을 얻으라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고생만 하다가 온몸에 튜브를 꽂고 죽어간 3살짜리 아이는 과연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저는 진정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 이렇게 신을 대입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은 모든 현상들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고 있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억지로 설명해내려고 부단히 교리를 발전시켜 왔지만요.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종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언젠가는 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이고 복음이다.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저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구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 일종의 관용구,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1도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드는 좀 생각까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되는 것이 있다면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거겠죠?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위로를 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는 거죠. 뭐 앞서서 말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지만 종교의 장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크게 말이죠. 굳이 기독교를 떠나서 이 종교에 관계된 이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것, 아직 이 사회를 인간답게 좀 유지시키는 한 가지 좀 요소 중에 좀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교의 어느 쪽을 선택하건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단지 그걸 남들에게 강요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기독교의 문제점, 아주 집요하고 강박적인 전도 방식에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다수의 목회자라는 사람들과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목회자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기준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돈벌이의 수단, 성욕 해소, 기타 악행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도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 강요성이 좀 덜한 천주교가 사람들에게는 좀 기독교보다는 좀 부드럽다, 뭐 유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하죠. 뭐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어쩌면 모든 종교가 이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기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종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제도나 이런 행동들이 무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좀 접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폐해도 그만큼 많이 보이는 것.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반대로 보면은 생각이 많아도 따르고 싶은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이것이 있다면 아마도 저는 좀 이쪽에 마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불교가 이러한 성격에 좀 어느 부분 좀 융합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인간을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인간의 무기인 과학.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줘서 참으로 깔끔하고 속 시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 알고 내가 진리다.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순적인 요소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에서 의심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나요?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무조건 믿으라고 강박하고 믿기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척 행동하는 사람이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 주위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일단 믿고 따르라.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 합리적 사유를 하다 보면은요, 수십 년간 이 기독교를 믿고 목회활동을 해온 목회자들도 방어할 수 없는 함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통하는 종교이자 합리적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한말이라던가 한국전쟁 직후에 가장 흥했던 그런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개인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잘 안 통하죠? 신자도 계속 수가 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요. 혹시 어떻게 진실을 찾았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증명이라는 것도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행위이고. 저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로 신이 증명이 된다. 그것도 또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완벽한 진실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겠죠. 신이
뭐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무신론도 믿음이라는 생각에 저는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 일단 인간이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한계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진실을 향한 노력을 더 쉽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억지스러운 또 다른 가정들을 만들고 교리를 제작하고 현실과 신의 존재를 맞추기 위해서 신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냥 단순히 신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욱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냉소적 표현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 그리고 코미디 앨범으로 4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유명한 사람이죠. 조지 칼린. 굉장히 냉소적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투명인간이 우리가 아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투명인간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10가지 목록을 갖고 있지. 만약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우리를 불과 연기와 고문과 고통으로 가득 찬 특별한 곳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고 불타고 질식하고 비명 지르고 울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돈이 필요하지. 그는 늘 돈이 필요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고 모든 걸 알고 현명하기까지 한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돈 문제는 해결을 못해.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거북해할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안다고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증으로 신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보는 눈, 단단해진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진리 탐구의 과정을 겪은 뒤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환영합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기에 깊이 존중하고요. 스스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갔다거나 또는 다른 이상한 목적 또는 어떠한 좀 우연적인 계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말 깊은 속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해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이렇게 말했죠. 죽어서 신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친다면 신이여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책을 읽으면요. 과학만으로도 세상은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만약에 있다면요. 인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는 이 우주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실행 중일 것이라고 좀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오히려 수학과 과학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대부분 과학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창조주와 멀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과학의 근본인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의심과 연구를 종교가 싫어하게 된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결론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쌓이고 현명해질수록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종교의 무조건적인 강요가 통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불교는 덕을 쌓고 업보를 쌓으면 안 된다는 교리가 있어서 인간관계와 사회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유하고요. 너그러운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요일날 가서 회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일요일날 가서 회개하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자가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내용을 좀 드린 거고요. 제 생각도 일부분 들어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러한 의심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이 기독교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의 저자인 토마스 제퍼슨. 기독교가 인류에게 소개된 이래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화형당하고 고문받았으며 벌금을 받고 감옥에 갇혀왔다. 그러나 우리는 1인치도 동질성에 다가가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강압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의 인구의 반을 바보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위선자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과학저술가로 유명한 데이비드 밀스. 이론적으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수십 군데의 은행을 털고 온갖 인간의 악질적인 일을 벌여도 단지 죽기 몇 초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 예수를 가슴속에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와 야훼를 받아들였으니 곧 천국에 가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반면에 평생을 가난한 약자인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독교에 기반한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아마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바베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가인 리처드 레더러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신을 믿고 교회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원래 목사였다가 이후 무신론자가 된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의 공동회장인 댄 바커.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동물들, 마법사들, 마녀들, 악마, 뱀으로 변하는 막대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무리를 걷는 사람들과 온갖 종류의 마술적이고 터무니없는 이러한 원시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을 믿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인 페리 마샬. 우리가 어떻게 온 역사를 걸쳐 노예제를 옹호하고 여성을 억압하던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작곡가인 루드비 반 베토벤. 기독교란 겨우 한 유태인 애송이의 말장난에 넘어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무수한 사람을 죽인 허울뿐인 광대놀이다. 시토 대수도원의 원장인 아르노 아말릭. 참된 기독교인과 이단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죽여라.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알아보실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휴. 인간의 사유와 논리로 간단히 증명될 정도의 존재라면 애초에 절대적, 초월적인 신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설사 궁극적인 무언가가 정말로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사람과 같은 인격신이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 그 인격적인 신이 꼭 기독교의 신이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유명 컬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히친스. 지구라는 이 행성 위에서 생겨난 생물 종류의 99%는 이미 멸종한 상태입니다. 기독교의 신, 정말 대단한 설계자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드리 니체. 믿음이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유명 문예 비평가인 헨리 루이스 맨켄. 교회란 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자랑만 늘어놓는 곳이다. 저술가 허브 실버맨.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구약 성서의 신 야훼는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심 많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유아를 살해하며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의 강악 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유아 때부터 그의 행동 양식을 주입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의 행위들이 빚어내는 공포에 둔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법이다. 역시 리처드 도킨스가 가장 세죠.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전능함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악마도 신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신은 자기가 만든 악마의 행위에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종류의 신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 존재한다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상 기독교의 신을 봤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고 오직 믿으라는 말뿐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목사와 성직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고 언젠가 오실 거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상 오지 않았다면 안 오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저는 제 자신의 직관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대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기독교를 제가 아마 믿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오직 신 그 자체를 믿을 것이며 그 자신이 보지도 못한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이용해서 헌금을 걷어가는 신의 대리인들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학습 그리고 더 심오하고 깊은 생각과 명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하지 않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에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던 친구,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삶의 어려움에 치이고 정신적 방황과 고뇌에 기독교의 손을 놓게 된 이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기독교를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